어머님, 이제 나가주세요. 솔직히 어머님 모시는 것도 이제 한계예요.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치가 떨렸는지 모릅니다. 수진아, 내가 이 집에서 나가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니? 내가 여기서 내 밥 해주고 내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도맡아 한 게 몇 년인데 이제 와서 나보고 나가라고? 수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도훈이도 이미 다 동의한 얘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도훈이를 봤죠. 도훈아, 정말이니? 내가 정말 네 말에 동의한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이제 더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죠. 죄송하다는 말이 얼마나 허무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크게 소리쳤어요. 내가 나한테 죄송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지금 어머니를 내쫓으면서 무슨 염치로 그 말을 해? 너희들 힘들까 봐 내가 살림 도운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수지는 제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화내셔도 소용없어요. 우리도 이제 어머님 짐까지 짊어질 여유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박영희님을 아들 부부가 내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일이 일어난 건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과일을 팔며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때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제가 결혼하고 남편과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부터는 제 삶이 온전히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묵묵한 사람이었지만 제 곁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 뒤로 도훈이를 키우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아들 도훈이와는 말도 잘 통했어요. 한때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가정을 꾸리고 손주까지 낳고 살던 그 시절에는 마음이 참 따뜻했거든요.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손주들의 등교 준비를 도맡으며 시작했던 하루는 저에게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며느리 수지는 성격이 조금 까칠하긴 했지만 아이들 잘 키우고 살림하는 걸 보면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성격이 안 맞아도 서로 배려하면 잘 지낼 수 있겠지 싶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남들보다 크게 부족한 점이 없었고 우리 가족은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손주들을 위해 간식이며 학용품을 사다 줄 때면 아들은 고맙다고 말해주고 손주들도 할머니 최고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 마음은 더없이 흐뭇해졌습니다. 수진이도 겉으론 별말이 없었지만 이런 일상 속에서는 분명 함께 웃고 있었어요. 제가 늘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았던 건 바로 이런 가족들의 웃음 덕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이 서서히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도훈이는 잘 나가는 식당 사장이었어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가게 매출도 꾸준히 오르다 보니 자랑스러웠죠. 아침마다 도훈이가 출근하기 전에 도시락을 챙겨주며 하루하루의 노고를 응원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 평온하던 날들이 한순간에 끝나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피곤한 얼굴로 내려오길래 제가 말했죠.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 가게 일이 바빠서 그런가? 도훈이는 대답 대신 머리를 극적이더니 아침 밥상 앞에 앉아서 한숨을 쉬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묻지는 않았어요. 도훈이가 원래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도훈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가게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불이 났어요. 그 순간 손이 떨렸어요. 불이라니 어디가 어떻게 불이 났다는 건지 제대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도훈이는 불을 끄긴 했지만 주방이랑 가게 내부가 전체 다 타버려서 영업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죠. 그래서 복구비는 어떻게 할 거니? 보험은? 도훈이는 보험 처리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이미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며칠 뒤 도훈이가 가게를 복구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보험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빚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도훈이가 열심히 일구던 식당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싶었죠. 며느리 수진이도 그때부터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가 집에 들어와 힘없이 앉아 있을 때마다 쏘아붙이곤 했죠. 당신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잘 나가던 식당을 이렇게 망쳐놓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제가 옆에서 말렸습니다. 수진아, 지금은 서로 힘을 합쳐야지. 이렇게 몰아붙이면 더 힘들어진다. 수진이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 분위기를 더 망칠까봐 참았어요. 그 후로 집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도훈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은행을 알아보러 다녔고 수진이는 아이들에게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수진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건 어머님 때문인 것 같아요. 어머님 들어오신 뒤로 하는 일마다 안 풀려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들어온 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니? 수진이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죠. 어머님, 어머님이 뭘 모르셔서 그러는데 사람이라는 게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집에 들어오신 이후로 집안에 재수 없는 일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수진을 쏘아보며 말했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여기서 밥하고 청소하고 손주들 챙기는 동안 넌 잠이나 푹 자면서 전업주부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재수가 없다고? 수진은 제 말을 무시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도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도훈이를 보고 말했죠. 너 지금 내 아내가 뭐라는지 듣고 있니? 도훈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훈이의 침묵이 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어머니를 모른 척하며 아내의 편만 드는 모습이 너무도 서운했어요. 며칠 뒤 수지는 마침내 폭탄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가주세요. 솔직히 어머님 모시는 것도 이제 한계예요.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치가 떨렸는지 모릅니다. 수진아, 내가 이 집에서 나가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니? 내가 여기서 내 밥 해주고 내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도맡아 한 게 몇 년인데 이제 와서 나보고 나가라고? 수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도훈이도 이미 다 동의한 얘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도훈이를 봤죠. 도훈아, 정말이니? 내가 정말 네 말에 동의한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이제 더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죠. 죄송하다는 말이 얼마나 허무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크게 소리쳤어요. 내가 나한테 죄송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지금 어머니를 내쫓으면서 무슨 염치로 그 말을 해? 너희들 힘들까 봐 내가 살림 도운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수지는 제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화내셔도 소용없어요. 우리도 이제 어머님 짐까지 짊어질 여유가 없어요. 저는 차가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나도 한마디 하겠다. 내가 나를 짐이라고 생각할 줄은 몰랐다. 근데 그 짐을 짊어질 여유는 없다면서 내가 하루 종일 뭐 하는지는 알까? 수지는 제 말을 무시하듯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굽히고 들어가던 시간은 오늘로 끝이다.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삶에서 나를 방해물로 여기지 마라. 나도 이 집에서 나가줄 테니 내 말처럼 한번 잘해봐라. 내가 없는 살림 얼마나 잘 꾸려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마. 도훈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너무 쓰리고 분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돌아오는 대가라니. 제 짐이라고 해봐야 몇 벌 안 되는 옷과 책 몇 권, 그리고 손주들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짐이 너무 적어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다 내 인생의 흔적이라고?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살아온 15년이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로 끝난다고? 제가 짐을 들고 현관에 나섰을 때 수지는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어머님,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니 이해해 주세요. 더는 이 대화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이제 더는 핑계 대지 마라. 그리고 도훈이, 내가 정말 어머니로서 날 잊을 수 있다면 그 인생도 잘 살아봐라.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문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집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짐을 들고 무작정 걷다 보니 어느새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복잡한 사람들 사이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가방 하나 달랑 든 제가 갈 곳은 없었고 그렇게 서 있자니 사람들의 눈길이 신경 쓰였습니다.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혼자 고립된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철역은 그나마 바람이 덜 불어서 몸을 녹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쪽 벽에 기대어 짐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여기가 당분간 제 새 집이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들이 제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쓰렸습니다. 밤이 되자 지하철역의 온도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경비원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쫓겨나더군요. 곧
경비원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어요. 추운데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 계속 계시면 규정상 안 돼요. 결국 저는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 밖은 한겨울의 추위가 그대로였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뺨을 때리고 발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지하철역 뒤편으로 걸어가 구석진 곳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일상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 추운 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한다니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손주들 밥 챙기고 아들 도시락 싸주고 아침밥 차리며 살았던 시간이 전부 쓸모없는 일이었나 싶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제게 손을 내밀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은 단 한숨도 못 잤습니다. 추위에 떨리고 서러움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옷 속으로 파고드는 차가움이 몸을 얼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배고픔이 몰려왔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5,000원 지폐 서너 장이 전부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침이 되니 사람들은 하나둘 지하철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출근길 바쁜 발걸음이 여기저기서 들렸지만 그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저는 여전히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어요. 차가운 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렸고 배는 점점 더 고파왔습니다. 손에 든 5,000원 지폐를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가장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밥을 사 먹을까? 아니면 따뜻한 음료라도 한 잔 사서 몸을 녹일까? 결국 저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원이 무심히 저를 쳐다보길래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다소곳하게 가방을 옆에 끌어안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컵라면 하나가 얼마인가요? 점원이 대답했어요. 1,500원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을 뻗어 컵라면 2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점원이 잔돈을 거슬러 주며 아무렇지 않게 다른 손님을 응대했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겨우 컵라면 2개로 하루를 버티려는 내 처지가 남들 눈엔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 싶었어요. 편의점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꺼내 들고 어디서 먹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먹기엔 왠지 모르게 민망해서요.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원래 있던 지하철역 구석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한 남자는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담아 홀짝이고 있었고 한쪽에선 할머니 한 분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며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잡고 컵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퍼지자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어요. 국물을 들어 마시니 그제야 조금은 몸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라면이 목으로 넘어가는데 그 따뜻함이 너무도 그리웠던 느낌이었어요. 이런 사소한 온기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달랠 줄은 몰랐습니다.
컵라면을 다 먹고 나니 다시 막막한 현실이 눈앞에 드리워졌습니다. 배는 채웠지만 지금 이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노숙자들끼리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말했어요. 요즘 무료 급식소 줄이 길어졌어. 새치기 하면 난리 나니까 조심해야 해. 다른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그건 그렇고 아침엔 아무것도 못 먹었지. 난 어제 빵 몇 조각 챙겨놨거든. 이거라도 먹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서 있는 곳의 현실이 더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역 근처로 돌아오니 추위는 더 매서워졌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취한 듯한 남자가 휘청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저를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 어디서 나오셨어요? 뭐 먹을 거라도 좀 주세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으며 컵라면을 가리켰어요. 그거 주세요. 저 배고파요.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 거니까 다른 데 가서 구하세요. 남자는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뭐? 그깟 컵라면 하나 가지고 왜 그래? 갑작스러운 고함에 놀랐지만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제 손에서 컵라면을 뺏으려 했습니다. 제가 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죠. 당신도 배고프겠지만 나도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 손 떼요. 남자는 순간 당황했는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 다음 입으로 욕설을 퍼붓더니 휘청거리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 제대로 상대할 힘도 없어진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잠을 청했지만 춥고 불안한 마음에 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지하철역은 어김없이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벽 쪽 구석에 앉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얼 해야 할지 여전히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선 괜히 움츠러들었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라도 있을까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여전히 큰 문제였어요. 남아있던 마지막 5,000원짜리로 컵라면을 더 사야 하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 돈은 정말 끝까지 아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저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지나치나 싶었는데 그 사람은 제 앞에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말끔한 옷을 입은 젊은 남성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궁금해서 잠깐 멈춘 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여기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가슴에 와닿던지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눈물이 고이려는 걸 억지로 참으며 조용히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제가 이 생활을 시작한 뒤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도움을 받은 것 같았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단순히 돈 이상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자리에서 다시 구석에 앉아 있는데 어제의 그 남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좀 어떠신가요? 그러면서 또 10,000원을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저는 머뭇거리며 물었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든요. 제가 그때 제대로 돕지 못해서 지금도 후회가 돼요. 그래서 할머니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다니 그게 고맙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그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이름이 도윤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저에게 10,000원을 건네며 간단한 안부를 묻고 돌아갔습니다. 도윤의 다정한 말투와 행동 덕분에 제가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어요. 그 10,000원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붙잡아주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도윤이 오는 시간이 되면 자연스레 고개를 들고 멀리서 그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의 깔끔한 차림과 따뜻한 미소를 볼 때마다 잊고 있던 안도감을 느끼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그에게 계속 이런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다가와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일을 파는 건 어떠세요? 제가 매일 농장에서 직접 받은 신선한 과일을 가져다 드릴 테니 여기서 팔아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나이도 많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에게 누가 과일을 사려고 할까?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해보시면 분명 잘하실 거예요. 처음엔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고 저를 믿는다는 게 전해졌어요. 결국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뭔가 달라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이란 걸 느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기분이 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도윤이 가져올 과일은 어떤 모습일지, 또 제가 그걸 잘 팔 수 있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약속한 시간에 맞춰 트럭을 몰고 지하철역 앞에 나타났습니다. 트럭 문을 열자 상자 가득 실린 과일들이 보였어요. 빨갛고 노란 사과, 탱글탱글한 귤, 그리고 노란 껍질이 빛나는 바나나까지. 상자마다 싱그러운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도윤이 상자를 하나씩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이것부터 시작해보시죠. 많이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부담 없이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작은 접이식 테이블과 깨끗한 앞치마까지 꺼내주더군요. 제가 어색하게 앞치마를 두르자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제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도윤이 과일을 깔끔하게 진열해주면서 손님들이 더 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배치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신선한 과일 판매라는 간단한 팻말도 세워졌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 가격표는 제가 정해야 하나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져온 걸로 정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익숙해지시면 할머니가 직접 고르셔도 돼요. 첫 손님이 찾아온 건 과일을 다 지녀라고도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출근길에 들른 듯한 중년 여성이 멈춰서서 테이블을 살펴보더니 귤 한 봉지를 집었어요. 얼마나 하나요? 제가 머뭇거리자 도윤이 옆에서 부드럽게 알려줬습니다. 10,000원입니다. 귤이 정말 달고 신선하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여성이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제가 손을 떨며 돈을 받아들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판매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팔아본 순간이었죠.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쩐지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그 뒤로도 손님은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출근길 회사원, 지하철역을 지나던 주부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모두 잠시 멈춰서서 과일을 둘러보고 하나둘씩 사갔습니다. 사과를 사고 가며 웃는 손님도 있었고 귤을 집으며 농담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과일을 사갈 때마다 도윤은 옆에서 적당히 도와주면서 제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 사과는 정말 맛있어요. 오늘 아침에 바로 받아온 겁니다. 그런 도윤의 말에 손님들도 더 안심하며 과일을 집어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테이블 위의 과일이 거의 다 팔렸습니다. 남은 건 귤 몇 개와 조금 멍든 사과 한두 개뿐이었어요. 도윤이 계산을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첫날 치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셨네요. 제가 소심하게 물었어요. 이 정도로 괜찮은 건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첫날 치고는 아주 성공적이에요. 앞으로 더 나아지실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도윤은 그날의 수익을 반으로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도 어엿한 과일 장사 사장님이십니다. 집이라고 할 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쥔 돈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어요. 오늘 하루가 끝났지만 내일은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추웠지만 마음속에 작은 온기 덕분에 전날보다 조금 더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약속한 시간에 트럭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트럭 뒤편 문이 열리자 오늘도 과일 상자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과일들도 눈에 띄었어요. 싱그러운 청포도와 반짝이는 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도윤이 상자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준비했어요. 첫날부터 잘하셨으니 오늘도 잘 되실 거예요. 저는 조심스레 과일을 받아 테이블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다시 한번 과일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며 하나씩 진열을 돕고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나니 손님들이 한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사과를 사간 중년 여성이 오늘도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제 사과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감도 사가 보려고요. 그 말에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도 정말 달아요. 잘 고르셨어요. 여성은 감 몇 개를 골라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요즘 이렇게 좋은 과일을 파는 곳이 흔치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던지요. 어제 첫 손님을 맞이했을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었어요. 다시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는 건 제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날도 손님은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과일을 사갔고 그 과정에서 저도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도윤의 도움 없이도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과일을 추천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감 하나를 집으며 말했죠. 이 감은 정말 잘 익었어요. 아침에 따온 거라서 맛이 아주 좋아요. 사과를 사려던 손님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과는 오늘 것이 더 단단하고 신선하니 이걸로 고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손님들이 제 말을 듣고 과일을 고르며 고맙다고 말해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테이블 위에 과일이 거의 다 팔렸습니다. 도윤이 와서 정리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어제보다 더 잘 팔렸어요. 제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덕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과일을 가져다 주니까 손님들도 찾아오는 거죠. 도윤은 손익을 계산하며 어제보다 더 늘어난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조금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너무 겁났는데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는 잘하실 거라고요. 이게 다 노력하신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조금 떨어진 반지하 방을 계약했습니다. 도윤이 소개해준 방이었어요. 비록 작고 허름했지만 오랜만에 문을 닫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이불을 깔고 누웠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방에서 일어나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도 다시 삶을 재건할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맞는 첫 아침은 조금 서먹했지만 이상하게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벽에 비친 조명은 흐릿했고 방 안의 가구라고는 이불과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문을 닫을 수 있고 바람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밝히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를 맞으며 다시 지하철역으로 나갈 준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도윤이 트럭에서 과일 상자들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아침을 시작해 봅시다, 할머니. 오늘은 사과도 특별히 신경 써서 골랐어요. 도윤의 말에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하루가 더 힘나네요. 과일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꾸리는 일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가격표를 붙이고 손님들이 쉽게 고를 수 있도록 과일을 깔끔하게 배치하는 것도 척척 해냈어요. 아침부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출근길에 귤을 사가는 회사원, 학교로 가는 길에 바나나 한 송이를 집는 학생들, 그리고 점심에 과일 샐러드를 준비하려는 주부까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과일을 권하다 보니 시간은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한 중년 남성이 테이블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제가 진열한 사과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직접 키운 건가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농장에서 바로 받아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사과라 정말 신선합니다.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 몇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일이 좋아 보여서 샀는데 이거 누굴 줄 사람도 없네. 저도 모르게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남성은 잠시 저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냥 생각이 많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꼭 몇 달 전 제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덤으로 귤 몇 개를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사장님, 이거 그냥 드릴게요. 힘든 날일수록 달콤한 걸 드셔야 기운이 나요. 남성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귤을 들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는 제 자신만으로도 벅찼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줄 수 있구나 싶어서요. 그날 저녁 도윤과 함께 수익을 정산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손님들이 다들 좋아하시던데요. 제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덕분이에요. 이 일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재미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장사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는 길도 이제는 조금 덜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막막하고 버겁기만 했던 이 일이 이제는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며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하철역 앞에서 익숙하지 않은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까만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여기서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만. 그중 한 남자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야죠. 돈도 내야 하고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장사하려면 허락이라니요. 여기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다 팔고 있는데 왜 당신들 허락이 필요하죠? 남자가 험악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허락비가 한 달에 300이에요. 돈 낼 생각 없으면 오늘로 장사 끝내세요. 그 말을 듣고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왜 당신들한테 돈을 내야 하죠? 공짜로 돈 받아 먹으려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양심도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자가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이 좀 지나치시네요. 우린 이 근방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 따로 이를 보고 돌아오는 도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온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윤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두 남자를 차분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까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도윤을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도윤은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저는 이 가게에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이상한가요? 정장 남자는 고개를 젖히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간단해요.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려면 우리 허락을 받아야 해요. 관리비라고 해야 하나? 한 달에 300이면 여기서 계속 장사할 수 있지. 도윤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허락이라니요?
이 자리는 공공장소입니다. 관리비를 받을 권리가 당신들에게 있다고 누가 말했죠? 남자가 성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꼬맹이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여긴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내든가 아니면 빨리 자리를 치우든가 하라고요. 도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관리요?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관련 서류나 허가증이라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경찰을 불러서 확인해 볼까요? 그 순간 남자들의 표정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경찰이라니. 여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 동네에선 우리가 룰이야.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룰이요? 제가 보기엔 그저 돈 뜯어내려고 위협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들한테 돈을 내야 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남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한 명이 마지막으로 으름장을 놓듯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야. 만약 돈 내지 않고 장사하는 거 보면 그땐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도윤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그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지켜보세요. 그런데 다음번에 오시면 제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남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뒤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도윤이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한테 위축될 필요 없어요. 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도윤 씨 덕분에 오늘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저런 사람들이 또 찾아오면 어쩌죠?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더 철저히 도울게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놓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도윤이 이렇게 제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날 장사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도윤의 말처럼 다시는 저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누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비록 작은 승리였지만 저를 지켜준 도윤과 저의 단단해진 마음 덕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씩 쌓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반지하 방을 나섰습니다. 어제 그 일이 머릿속에 남아서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아직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오늘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도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과일 상자들을 트럭에서 내리며 활기차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힘내봅시다. 할머니, 어제처럼 잘하실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거든요. 오늘은 조금 더 신선한 과일을 준비했으니 손님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도윤이 그렇게 말하며 상자 하나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탐스러운 복숭아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복숭아는 오늘 주력으로 팔아보죠. 아침에 바로 농장에서 받아온 거라 향도 좋고 당도도 최고입니다. 제가 복숭아를 들고 냄새를 맡아보니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좋아요. 이걸로 오늘도 열심히 해볼게요. 테이블에 과일을 진열하고 가격표를 붙이는 동안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왔던 손님들도 보였고
새로운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가 복숭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복숭아가 정말 싱싱하네요. 얼마예요? 제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달고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아주머니는 복숭아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제도 여기서 사갔는데 과일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일부러 들렀어요. 여기는 과일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던지요. 손님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가 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이어가던 중 멀리서 누군가의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저를 위협하던 그 정장 남자들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번엔 한 명이 더 늘어 3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테이블로 다가오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아직도 장사하고 있네. 우리 말 무시했나 보지? 제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장사하는 건 제 권리입니다. 돈을 내라는 말도 안 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돈을 낼 생각 없습니다. 남자가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참 당돌하시네요.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과일을 건드리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손 떼세요. 이건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겁니다. 건드리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남자들은 도윤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꼬맹이가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너 뭐 하는 놈이야? 도윤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가게의 물품 공급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당신들이 요구하는 돈은 정당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돌아가세요. 아니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남자들이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 그래, 신고해봐. 여기서 우리가 뭘 했는지 증거라도 있어?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물론 있죠. 지금까지 당신들이 했던 말을 다 녹음했으니까요. CCTV도 있으니 확인해보죠. 그 말을 듣자 남자들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작게 속삭이더니 발을 구르며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지만 잊지 마. 우리 다시 올 거야. 그들은 씩씩대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지만 오늘은 도윤의 도움 덕분에 또 한 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 도윤이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제가 늘 여기 있으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날 장사를 마치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장사는 점점 더 잘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믿고 다시 찾아왔고 과일은 입소문을 타고 더욱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윤이 가져오는 과일 상자는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테이블 2~3개가 필요할 정도로 다양한 과일을 진열해야 했습니다.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잘 되면 곧 지하철역 근처에서 유명해지시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문득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저를 쫓아내던 가족을 원망하며 거리에서 방황하던 제가 이렇게 장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요. 제가 도윤에게 말했어요. 도윤 씨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린 것도 있지만 결국 이건 할머니가 해내신 거예요.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는 건 제가 아니라 할머니 덕분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수록 과일을 고르는 제 눈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도윤이 가져오는 과일 상자를 열 때마다 이제는 한눈에 품질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복숭아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이건 조금 덜 익은 것 같아요. 내일쯤 팔아야 좋겠네요. 이 귤은 당도는 괜찮은데 껍질이 너무 얇아요. 손님들이 고르기 힘들어할 수도 있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할머니는 과일을 보는 눈이 점점 정확해지고 있어요. 다음번엔 더 신경 써서 가져올게요. 이제는 손님들이 저를 믿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골라주신 과일은 항상 믿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신선하고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점점 많은 손님들이 몰려오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장사를 더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윤과 상의해서 테이블을 조금 더 늘리고 진열대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도윤이 준비해온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의 과일 가게 믿고 먹는 신선함. 그 팻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이름이 제 이름이고 이 장사가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일이니까요. 이제는 과일을 사가는 손님들뿐 아니라 근처 식당에서 과일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래처까지 생겼습니다. 한 식당 사장이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할머니 과일이 너무 좋아서요. 저희 디저트로 사용하면 손님들이 꼭 칭찬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거래하고 싶어요. 도윤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과일을 알릴 방법을 고민해봐요. 그날부터 도윤은 작은 간이 트럭을 하나 빌려와 제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과일을 배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새벽에는 장사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트럭으로 주변 동네에 과일을 공급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하철역을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손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밤 작은 반지하 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로 이 일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손님들과 가족,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는 믿음과 희망입니다. 장사가 점점 자리를 잡아갈 무렵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조금 피곤한 하루였어요. 오전에는 거래처로 과일을 배달하고 오후에는 지하철역 앞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테이블 위의 과일이 거의 다 팔려갈 즈음 문득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쫓아냈던 아들, 도훈이었어요. 그는 전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도훈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분노, 서운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어머니로서의 애틋함까지. 하지만 제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푹 숙이며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요.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나를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올 줄은 몰랐다. 뭐 하러 왔니?
도훈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너무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어리석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럽지만 정말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도훈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동안 제가 견뎌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훈아, 내가 힘들었을 거라는 건 안다. 하지만 그게 내가 너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되진 않는다. 도훈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집은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애들 엄마도 저를 떠나겠다고 하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다시 저를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훈아, 내가 너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내가 날 쫓아낸 덕분이다. 그때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나 혼자 다시 일어서야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도훈은 고개를 들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만큼 강하지 못해요. 저는 도저히 다시 일어설 자신이 없어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보다 강하지 못하다면 지금부터 강해져라. 나도 처음엔 못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해냈다. 너도 내가 살아낸 것처럼 다시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나에게 기대려 하지 마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도훈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은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훈아, 내가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너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널 받아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도 이제 나로서 살아가고 싶다. 도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한때 제가 키우던 어린 아들과 겹쳐 보였지만 저는 눈물 대신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여전히 주름졌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제가 있었습니다. 제 삶은 제 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과일 가게는 이제 단순히 장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윤과 함께 가게 규모를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도 처음에 시작했던 지하철역 앞자리만큼은 여전히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예전보다 더 풍성한 과일 상자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님들도 이제는 저를 부르며 친근하게 인사합니다. 박 사장님, 오늘은 뭐가 좋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늘 복숭아가 정말 달고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손님들은 과일을 사가며 종종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여기 과일이 제일 신선해서 좋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일을 골라내는 제 눈은 더 정교해졌고, 이제는 도윤도 가끔 제게 조언을 구합니다. 할머니, 이 귤 어때요? 다음 주에 더 많은 물량을 가져와도 될까요? 제가 신중히 귤을 살펴보고 대답합니다. 이건 괜찮은데 다음엔 당도가 조금 더 높은 걸로 가져오는 게 좋겠어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는 여전히 과거의 제 모습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처음 노숙 생활을 시작했던 그날, 찬바람을 맞으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제 모습이 종종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 기억은 제게 가게에서 남는 과일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끔 노숙자분들이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가다 제 가게 앞에 머물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은 과일이나 판매하기에 약간 부족한 과일들을 봉지에 담아 건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저도 힘들었던 시절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은 분들은 되게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손길이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가게를 찾는 사람들 중엔 가끔 제가 도움을 주었던 노숙자들이 찾아와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요즘엔 공장에서 일 시작했어요. 작은 방도 하나 얻었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날의 제 선택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지하 방에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밤이면 이불 속에서 창밖의 별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 안에 새로 들인 작은 식탁과 의자를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 방은 제 힘으로 다시 얻은 삶의 작은 성과라고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도윤도 가끔 제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가게는 제가 알아서 운영할 테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도윤 씨. 난 손님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오늘도 저는 지하철역으로 나가 과일을 정리하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가끔은 제 가게를 지나다 멈춰서는 아들 도훈의 뒷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진 않아요. 이제는 그도 자신의 길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별처럼 저도 제 인생에서 작은 빛을 찾았습니다. 그 빛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제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제 저는 박영희로서 제 이름을 걸고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싱그러운 과일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